안녕하세요. 문경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텔레비를 보다 보면 상당히 화가 나고 참 답답하죠. 사람들이 생각이 틀려도 저렇게 틀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 새로 등장하는 게 뭐 02에 800번에 뭐 7070인가 하는 그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를 누가 주로 사용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그 누가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용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를 한다는 게요, 인류 대학에 가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아서 사회에 나오면 그 사람이 1등 국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항상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기묘한 어떤 그 잔머리를 써가지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인류 사회에 재앙을 가져오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한 40대 때 얘기인데, 제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야, 김대중 선생이 정치적 해금이 돼가지고 지금 집에서 밖에 출입은 못하고 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인사만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도대체 김대중 선생이라는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해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자. 그래가지고 그 좋은 생각이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둘이 좀 무모한가요? 용감한가? 거기 갔더니 뭐 그 골목에는 막 경찰들이 서 있고 그런데 민간인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따라 들어갔더니 그 김대중 선생네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안에는 자세히 못 봤는데 뭐 디귿자집 비슷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앞동에는 앞 주택에는 옛날 주택인데 동교동에 주택에는 그 뭐 비서들, 그때 제가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뭐 하면식 씨, 김옥두 씨 뭐 하는 그 몇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비서들이 주로 이제 거처하는 동이고 안방이 있고 이 건너방이 있고 가운데가 거실이더라고. 우리는 거실로 안내해가지고 들어가니까 김대중 선생은 한복 딱 입고 앉아가지고 오는 손님들이 이제 인사받고, 우리는 젊은 나이니까 가서 큰절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있는데 뭐 우리가 무슨 할 얘기가 있어야죠. 무슨 정치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식견이 있습니까? 뭐 아무 무슨 우리가 뭐 아는 게 있어야 얘기를하지. 그래서 그동안 그 선생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냥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인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오죠. 계속 와가지고 이제 우리도 빨리 비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찰나에 젊은 학생들이 제 생각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우르르 몰려왔는데 그 비서가 와가지고 각 대학 그 총학생 회장들이 선생님 면담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이 알았어 하더니 바로 옆방에 이제 그 거실 건너가 방인데 그 벽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쪽에 다 들려. 그런 방으로 모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올라오려다가 저 총학생 회장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쟤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앉아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려요. 이쪽으로. 저쪽 방에서 하는 얘기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이거 행동을 하겠습니다. 뭐 이제 간간히 들리는데,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님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너희들이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제발 가만히 있어라. 그때 전두환이 이거 막 학생들 잡아놓고 어쩌고 하려고 할 때 서울역 앞에 어디가 데모 많이 하고 그럴 때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금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님이 확 승질을 내가지고 너희들 지금 무슨 일을 망치려고 그러냐. 너희들이 지금 나서면 저 독재자 쟤들이 지금 좋은 구실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다 때려잡고 막 난리 칠 텐데 어디를 나서라냐. 막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막 대들더라고요. 선생님 나름대로 정치적인 신념이 있으면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그 싸우는 걸 보고 그 비서들이 민망한지 우리 안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좀 가셔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후로 이제 그 다음날 며칠 날인가 우리가 내가 그때 무슨 회사에 다닐 때인데 염창동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저녁 때 트럭에다가 막 군인들 잔뜩 싣고 영등포로 해가지고 이 일반 국도 쪽으로 어디로 빠져나와서 저 어디로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뭔 군대를 저렇게 많이 이동하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광주 군인들을 침투시킨 거야. 그 광주 사건이라는데 우리는 처음에 몰랐어요. 광주 사건이 났는지 안 났는지 뭐 저 언론 통지해 버리니까 우리가 뭐 내용을 모르잖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광주 항쟁이 일어나고 나서 김대중 선생이 구속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텔레비 뭐 라디오 틀으니까 그 전두환이가 발표하는데 김대중이가 그 발음도 이상하죠. 김대중이가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광주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폭도로 뭐 대응하라고 그래서 김대중이를 무슨 뭐 수기에 뭘 잡아서 넣는다고 막 구속한다고 막 그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나하고 야 우리가 거기서 다 들었지 않냐. 어? 김대중 선생이 그렇게 학생 대표들 보고 하지 말라고 지금 행동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 박박한다고 하더니 걔들 기회에 가서 일 저질렀구나. 그런데 뭐야? 그럼 김대중이가 시켜서 했다고? 그 뭐 불러다 놓고 뭐 돈도 주고 어쩌고 해서 시켜서 했다고 그때 그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 우리는 뭐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거기 우리 안 보는 방에서 돈은 줬는지 안 봐서 모르지만 막 싸우는 소리는 들었단 말이야. 절대 하지 말라고 행동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게 김대중이가 불러다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고 야 이게 순 거짓말이구나. 이 역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이게 순 거짓말이구나. 이 우리가 안 봤으면 우리도 쏘을 뻔했잖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친구는 그 후로 서울에서 아주 그 유명한 무슨 교회 걸신자가 됐어요. 나는 지금까지 신자가 아닌데. 근데 이 친구는 그때부터 그 신앙에 빠지더니 완전히 그 전두환이 노태우 저 박정희 아주 그 우상화하는 그런 친구가 됐어. 그 나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지금도 뭐 그냥 간간히 안부 전화는 하는데 그 친구도 나를 거의 뭐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질 않고 나도 그 친구를 완전히 그 버러지 같은 놈이로 봐. 지금도 뭐 죽지 않고 살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정말 가슴 답답하게 멍청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걔 엊그제도 제가 이순신, 영웅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매국노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얘기 또 하려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하면 딴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저 새끼는 미친놈인가? 왜 전 국민이 영웅이라고 하는 이순신을 그렇게 까냐고, 어? 이순신을 비판하냐고. 그러니까 너는 막 미움받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아는 분들도 뭐 유명한 교수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아주 전적으로 이순신의 그 영웅 신드롬인가? 영웅 뭐 믿음인가?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탁 믿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하나 그 분석하니까 지금은 잘 안 믿어요. 안 믿고 그 그룹에서도 지금 둘이 나눠지더라고. 두 그룹이 나눠져가지고 하나는 이순신은 절대적으로 충신이고 영웅인데 그 문주주 새끼는 말이야. 지가 알지도 못하면서 역사를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일부 저 아는 학자들은 아니야. 그 사람 문경주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 그 뭐 자기들끼리 토론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편도 들을 수 없고 저 편도 들을 수 없고 이제 방관하는데 내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판단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까? 이순신이 영웅이라면 영웅인 줄 알고 윤석열이가 정치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는 줄 알고 이재명이가 뭐 신격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신격인 사람인 줄 알고 왜 여러분 그 스스로 판단 안 하고 누구 얘기만 듣고 그러더라 그 사람이 그렇다더라 뭐 어떠더라 이렇게 판단합니까? 여러분이 판단을 잘 못한다고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엊그저께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1592년 4월 13일부터 일본인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제 이제 이순신에 대해서 그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하고 이순신이 거기서 주둔해야 될 이유가 거의 없는 여수는 최고의 특산물이 불량식장하고 그러니까 갓김치 그거밖에 없는데 일본 놈들이 왜 하필이면 여기 쳐들어올 때 여수로 오겠냐. 여수에 굴 까먹으러 올 리도 없고 갓김치 먹으러 올 리도 없고 일본에서 미쳤다고 여수에 굴 까먹고 갓김치 먹으려고 여기까지 옵니까? 그러면 이순신을 조선 최대 전함 26척을 줘가지고 여수에다가 아무런 그 급박하게 지켜야 될 그런 그 요새지가 아닌 그 여수에다가 주둔시킬 때는 반드시 재승방약제에 의해서 기동타격대 개념으로 거기다 주둔시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모사꾼인데 이 사람이 뭐 이순신을 갖다 여수에다 주둔시키면서 나라를 구하려고 그랬대. 여수에다 이순신 주둔시켰는데 왜 나라 묻고 임진왜란 당했습니까? 저기 뭐 여수에다가 이순신 주둔시키면 나라를 구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상황을 그 당시 상황을 내가 들어가서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산에는 제가 얘기했죠. 외관하고 그 잘 운영돼 가지고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서 거기서 부산 지킬 전함 100여 척을 전부 다 무장 해제해 가지고 그 성조원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은 가서 농사짓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만약에 국가 변란이 나가지고 재승방약제에 의해서 병적부에 의해 가지고 호출하면 하루빨리 호출하는 장소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 수군으로 들어간다. 그 수군이라는 건요 아무나 불러다 못해요. 그리고 바닷가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배 타고 나가 싸우다가 이거 오토바이 타고 멀미 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상 배 타고 그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수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산돼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뭐 맨 비슷한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살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국가 변란이 나면 중앙에서 재승방약제에서 너희들 어느 장소로 모여라 하면 그냥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병적부에서. 그런데 외놈들이 쳐들어 가지고 막 뭐 하루 사이에 동래성하고 부산진이 다 함락되고 위로 치고 올라가니까 그 경상남도 일대 그 바운더리 있는 각 군 현에 구원수고 원님이고 현감이고 모조리 다 도망가가지고 면사무소고 군청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그 지키는 그런 형태고 행정이 다 마비돼 버렸던 거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소집을 해요 그 상황에서. 소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소집하는 거는 안 되지만 이순신은 전함 26척에다가 약 한 5천 명 정도의 병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순신이 거기다가 왜 재승방약제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각 요소에 군사를 운영하자면 판옥선 한 대에 150명씩이니까 10척이면 1,500명 아니에요. 그러면 20척이면 3,000명이에요. 거기다가 그 기지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한 4,000명 돼야 돼. 그럼 이 4,000명을 부산에다도 4,000명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여수에다 두고 뭐 목포에다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면 좋지만 국가 예산이 낭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난 사례가 없고 일어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여수에다가 기동 타격대 형태로 최대 그 26척을 줘가지고 이순신을 거기다 배치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임금이 그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유성룡은 그렇게 해서 국가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친구 이효진의 동생을 구제해줘가지고 제 아류를 만들어서 제 세력군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 권율 장군을 발탁해가지고 육군을 장하고 이순신을 발탁해가지고 수군을 장하겠다는 이 세력 형성을 위해서 거기다 기동 타격대를 배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592년 4월 13일 날 외놈들이 쳐들어가지고 육군은 그냥 올라갔단 말이에요, 위로. 그리고 수군은 뭐로 왔냐면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전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조선에 수군이 있는 줄도 몰랐어. 왜군들이 쳐들어올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쟁 나기 전에 1년 전에 그 성녀들 2사람을 보내가지고 한양까지 답사를 했는데 한양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한 놈도 검문하는 데를 못 봤고 군사가 주둔하는 데를 못 봤다. 그리고 부산 앞바다에 보니까 전함이라는 건 한 척도 없더라. 그러니까 일본에서 여기 올 때 그래? 그러면 걸음 빠르고 기동 타격대 같은 놈들 권위식변하고 가토기요마사하고 군대 18,700명, 가토기요마사 10,000명, 이거 28,700명을 선두로 보내가지고 밀고 올라가면서 나머지 군인을 저들을 계속 보내자. 그러고 부산에다가 외선 500척을 상주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외놈들이 주둔하는 부산 그 외영 주변에서부터 식량을 노략질해가지고 전부 다 굶어 죽기 직전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조선인들을 아주 거의 말살지경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놈들에게서 테러를 하든지 무슨 습격을 하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우선 부산 주변부터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외선 500척은 조선에 오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부산 지나고 동래성을 격파하고 육군이 올라가는데 수군은 앉아서 피리 불고 노나요? 장기두나? 뭐 화투치나? 그때도 나이롱뽕이 있었을까? 이 사람들도 바로 그 다음날부터 선단을 끌고 다니면서 식량 노략질하고 부녀자들을 납치해가지고 우선 밥 해주는 거, 빨래 해주는 거 이런 거 여자들은 거기다 시키고 남자들은 자보다 뭐 이제 육군들 올라가는데 뒤에다 총알도 짊어지고 가고 뭐 이렇게 다른 건 뭐 다 필요 없잖아. 위로 올라가는 그 군인들은 식량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가는 데마다 민가 습격해가지고 식량 탈취해가지고 좀 큰 집에다 놓고 너희 가서 밥해. 그러고 일본 놈들이 가서 총 들고 서가지고 그 밥 오는 거 다 감시하고 이렇게 놓고 다 해놓으면 일본 놈들은 가서 식사하고 아주 걔들은 편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침략군 아니요. 침략군이 무슨 뭐 일본에서 식량을 싣고 해야 되는데 식량 보급이면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 돌머리 같은 양반들 그걸 말이라고 하는 놈들 또 그놈들은 그 목적이 있으니까 글 배운 놈들이 그따위로 하지만 당신들은 시골에서 알잖아. 다 살아본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저기 뭐야 일본에서 식량을 실어다 먹어 여기 와서 그 식량 탈취해가지고 그거 먹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식량 노략질하는 이 사람들이 오는데 원균 혼자 그걸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뭐 배 3척 가지고 원균이 3척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직접 모병해가지고 한 척을 더 만들어가지고 4척이라고 그랬잖아요. 4척 가지고 방어를 하는데 아니 그 일본인들 500척을 가지고 오는데 그 감당해요? 그리고 원균이 처음에 올 땐 식량 노략질하러 오는 줄도 몰랐어. 지 공격을 하는 줄 알지. 그러니까 자기는 부산에 그 상비하던 전함 약 100여 척, 그 조선 판옥선 100여 척이면 어마어마한 전력이에요. 그건 150명씩 타는데 거기에 함포가 6문씩 들어가고 그 판옥이 있어가지고 일본 놈들이 아무리 와서 조총을 쏘아도 끄떡없어. 그 배는 그냥 그 안에서 함포 한 방이면 그거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세끼분에는 속력이 워낙 빨라가지고 함포로도 잘 못 잡아. 왜 못 잡냐면 그게 뭐 함포가 그냥 내놓고 이렇게 방아쇠 걷으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함포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실탄 집어넣고 화약 집어넣고 그 문 닫고 거기다가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불이 타야 되래. 그러면 함포를 이렇게 구워서 배에 있으면 배가 출렁출렁 하는데 저놈들이 새끼분에 타고 여쩌로 갔다 저쩌로 갔다 걔들이 짠 겁니까? 배 포구가 나와 있잖아. 포경 군형이. 그거 나와 있으면 그거 그 정면에 나 여기 있지 쏴봐라 하고 서 있을 거예요? 요리 피우고 저리 피우니까 배는 출렁거리는데 그게 쏘면 그 배가 여기 있을 때 쏜다고 시작한 게 나중에 심지 들어가서 탕 터질 때는 그 배는 저만큼 도망가는데 터지니까 그게 잡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제일 조선 판옥선이 제일 그 강한 무기가 뭐냐면 워낙 튼튼하니까 박치기야. 그 조선 판옥선이
150명 승선 인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끼분에는 40명이요. 맥시멈이. 그리고 전투할 때는 약 한 30명씩 탈 것 같아. 근데 그걸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쟤들이 일본에서 770척에다가 18,700명을 싣고 왔는데 18,700명을 770척으로 나눠봐요. 내가 나눠보니까 한 배당 한 26명씩 타고 갔더라고. 맥시멈이 40명이지만 그렇게 40명 가득 못 실어. 그러니까 보통 한 26명 정도씩 타고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이놈들이 뭐가 있냐면 속력이 빠르니까 막 노저가 다니다가 조선 판옥선에 와서 딱 달라붙으면 그다음부터는 판옥선이 움직이는 대로 그 배는 그냥 따라서 겉다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들이 깔꾸리 던져가지고 배전에다 걸치고 올라오는데 조선 수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올라오는 놈 있으면 창으로 찍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얘들이 그 새끼분해에 10명 정도가 조총 사수가 있어요. 이놈들이 조총을 딱 이렇게 놓고 거기다 심지에다 불 붙이고 딱 있는 거예요. 이따가 조선 수군이 배 판옥선에 일본 놈이 올라나 안 올라나 보려면 위에 뭐 세단을 뭐 타고 가서 이렇게 내려다봐야 하잖아. 내려다보면 거기다가 총을 먼저 타는 놈이 딱 쏘면 조선 수군이 머리가 날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조선 수군이 어떻게 해요? 죽어도 못 내다보지. 그것도 뭐 거의 내다본다고 다 지 머리 날라가는데 당신 같으면 내다보겠어? 그러니까 달라붙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판옥선 밑에 일본 그 새끼문해가 붙었다면 그 배는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최소한 한 3척에서 5척, 3척에서 5척 정도면 조선 수군은 천하무적이에요. 왜 그러냐? 그놈들이 배전에 기어 올라가잖아. 대놓고 기어 올라가면 우선 못 내다보잖아. 내다보면 이게 조총 쏘니까. 그러니까 조선 수군이 한 4대나 5대 정도 되면 옆에 배가 쓱 가가지고 거기다 싹 문질러 버려요. 왜냐면 그놈이 무슨 조선 수군의 판옥선에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배가 가서 쓱 비벼버리면 걔들은 그 삼나무로 만드는 작은 배이기 때문에 그냥 으스러져 버려요.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박치기가 제일 무기야. 그 조선 수군은 그 조선 솔나무를 비워가지고 한 보통 5년 내지 10년 정도를 숙성해서 만드는 배이기 때문에 그게 그 송진이 그 안에서 굳어가지고 그게 뭐 아주 거의 뭐 강철같이 단단해요. 그리고 수축성이 있어. 그러니까 갖다 비벼도 조선 수군의 배는 끄떡없어요. 그러나 외적들은 그냥 아주 종이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수군의 최고의 무기가 박치기인 동시에 두 번째는 한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게 조선 수군의 주특기 무기인데 원균이 처음에 무조건 되들었지. 되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척 가지고도 그렇게 부시기도 하고 뭐 그놈들은 또 처음에 겁나니까 잘 못 덤빌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원균은. 쉽게 얘기해서 24일 동안을 이순신이 출전 안 했어요. 이순신이 아주 나쁜 놈이야. 그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이순신이 뭐 여수에서 무슨 전투 준비를 하고 무슨 뭐 사격 연습을 하고 뭐 어쩌고 훈련을 하고 여러분 지금 부산에 외적이 쳐들어가지고 한양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여수에서 그거 하고 있는 놈이 그게 정신 나간 놈이지 멀쩡한 놈이에요 그게. 아니 그게 생각해보라고. 거기다가 여수에다가 26척을 이순신을 주고 그렇게 거기서 편안하게 놀라고 했을 거예요. 그건 무슨 별난이 일어나면 재성방약제에서 의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싸우다가 안 되면 그 옆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야 돼. 그걸로. 그 왕명의 자식 없어. 지금은 전화나 무전을 뚜뚜뚜 해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지만 옛날에 뭐 봉화 해봐야 그거 뭐 하루 이틀 가야 그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거 난리가 났어요. 뭐 이런 것만 보내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럼 무조건 재성방약제에서 옆에서 그 가용을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은 참전 안 했잖아. 그 영웅이라 안 했어요? 왜 안 했어? 여러분 그래도 이순신이 영웅이야? 나 같으면 바로 참석을 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군인은 그거 참석 안 하면 안 되잖아. 그 군인이 돼가지고 그걸 참전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더군다나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이영남 장군을 직접 보내가지고 여기 사정이 급하니까 당신 지금 오시오. 와가지고 저 부산 앞바다에 가가지고 우리가 떡 버티고 싸우던가 우선 여기
정박해놓은 이 100여 척 되는 조선의 최대 전력 자산, 이것도 저놈들이 여기 빈 배로 이렇게 있는 줄 알면 저놈들이 당장 이거 와서 탈취해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이 근처만 오면 안 되니까 계속 그 외곽으로 순찰 돌아가지고 외적들만 마땅 치면 그냥 가서 한 프로 조지고 뒤를 받고 그래가지고 거의 24일 동안요, 최소한 내 생각에 아무리 안 싸워도 8차는 싸웠어. 왜냐면 3일에 한 번씩은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놈들은 계속 그 배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거기 자기 그 지키는 바운더리에 못 오게 만들어야 돼. 와서 그 상황을 보면, 아따, 이거 뭐 한 번에 500척 다 가져와서 그냥 여기저기 뭐 한쪽에서 싸움 붙고 한쪽에 올라와서 거기 포탄 창고, 무기 창고 뭐 불태우고, 그거 막 거기다 무슨 불 쏴지르고 어쩌고 하면 그냥 그거 다 100척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24일 동안 그렇게 원균 혼자 가진 고생을 하고 막다가 안 돼서 원균이 결국은 이걸 이제 점점 걔들이 넓혀올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엔 자기네 외령 근처면 하다가 이제 거제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 있으면 쟤들한테 다 뺏겨. 왜냐면 배를 끌고 올라오고 그러면 원균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인원이 한 500명도 안 되는데, 45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데, 이거를 무슨 수로 끌고 올라와. 그거 예를 들어서 100척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노군을 한 척당 60명씩 있어야 되는데 6,000명 있어야 되니 그 끌고 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순신이 오면 가능해요. 왜 가능한 거냐면, 이순신이 그 26척에다가 자기 호위 딱 오고 그 배를 천천히 와도 외놈들 오면 그 26척이 그놈들 쏴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굳이 가져올 필요도 없고, 이순신이 오면 거기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산 앞바다에 가서 버티면요, 외놈들이 먼저 올라간 놈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3, 4차 오는 한 15만 명 전체가 오는데, 얘들 오는 건 다 도망가요. 거기서 한포 그렇게 쏘는데 어떻게 와, 뻥뻥 다 도망가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놈들도 지지멸멸해가지고 저희들이 스스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임진왜란을 그냥 초기에 다 제압할 수 있는 건데, 이순신 그 비겁한 그 친구 때문에 결국은 그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순신이 영웅이라니 사람 환장할 일인데, 내가 때로는 내가 한참씩 생각을 해요. 내가 무식해서 이걸 뭘 잘못 알고 있나. 나도 그 당시에 안 살아봤거든. 내가 이 역사적인 그 현실하고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그런 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살아본 사람이 그 확신 못 하잖아. 그래서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 아무리 반추해서 또 생각해보고 또 검토해봐도 이순신이 출동했으면 끝나는 일이야. 근데 이순신이 출동 안 했다는 얘기는 이건 역적이 주는 거지, 그게 어째서 영웅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여러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02에 8000번에 7070에다 전화해가지고 저 혼자 정치하는 윤석열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 과거를 지금 쏟고 있는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이 그렇게 해도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에서는 뭐 그걸 아주 지금 탄핵을 하려고 그러고 막 저거지만, 어때요? 그 반대 사람들은 지금 나부터도 뭐 빨갱이라고 그러고 막 전체 그제 보니까 무슨 외국에 가 있는 그 우리 해병대 출신 그 노병들이 와가지고 무슨 그 주먹이 얼마큼 세고 몇 놈을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막 거기 어떤 수류탄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근데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그 이순신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 같아요. 무슨 거기 방송국에 보니까 뭐 정청래 누구 죽인다고 했었고 굉장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무슨 이재명이 또 구속 온다고 막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 어쩌고 그러는데, 이재명이가 돈 해먹었는지 안 해먹었는지 몰라. 그러나 이재명이가 해먹었으면 다른 놈은 다 해먹었어. 다른 놈은 더 많이 먹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공사하는데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업자들 줬잖아. 그런데 이재명이는 그래도 반은 저 성남시에서 지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회수했잖아. 그러면 다른 놈들은 한 푼도 회수 못하고 다른 업자한테 다 맡기는 얼마나 특혜를 준 거예요. 이걸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난 그 숫자 몰라. 그리고 그 자세한 건 몰라.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돈을 해먹었다 해도 이재명이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거의 못 해먹었을 것이다. 그 다른 놈들은 어떻게 아주 마음 놓고 해먹었을 것이다. 이게 비교 논리로서 그럼 다른 놈들은 멀쩡하고 그나마 공익으로 좀 한수한 이재명이는 주기를 당연히 잡아내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됩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잖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 뽑아서 여러분 그렇게 행복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됩니까? 나도 지금 뭐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말이 아니야. 응?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이 안 돼가지고야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나 이 나라도 뭐 참 한숨에 한숨.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똑똑한 의원들도 많은데 거기서도 좀 비협조적이랄까? 뭐 수박이라고 그러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서글픈 얘기고 그런 거 자체하고라도 그 국힘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자기들 입으로 공부는 내가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공부 더 많이 했으면 뭡니까? 이 판단이 제대로 서야지. 이런 판단이 제대로 서고 그 고든 의지, 바른 행동을 해야지. 그 의지도 영 삐뚤어진 데다가 행동도 바르지 않다고 그러면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공부 안 해서 이거 보면 역사가 다 보여. 누가 잘못하는 거지. 다 안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나요? 근데 내 말이 틀리면 뭐 틀린다고 여러분이 나한테 일체겠어요. 그럼 내가 당할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리에 맞게 해가지고 네가 주장하는 건 뭐가 틀렸다 하는 걸 판단해 보면 내가 틀렸으면 나 여러분한테 100배 사죄 잘못했다고. 그러나 나는 내가 분석해 보는 거는 지금까지 다른 거는 몰라도 이순신은 이게 순전히 가짜예요.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짜예요. 그런데 그걸 뭐 영웅이고 어쩌고 충신이고 이러는 여러분 보면 이 사람들이 어째서 내 동포여야 돼? 어떻게 해서 나하고 같은 국민이어야 돼? 이게 내가 아주 우라통이 터지는 사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